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537페이지 이번 주택단지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 찾으셨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단서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다음 각고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줄쳐 놓습니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2번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20m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3번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폭 8m 이상 줄쳐 놓습니다. 만들어진 도로입니까? 만들어질 도로입니까? 만들어질 도로이죠. 그리고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공동주택단지의 세대 수에 따라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지 안에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이라는 것을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복리시설은 어린 놀이터를 말하게 되고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주택단지 안에 철도가 설치되거나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도로 설치 이후 하나의 주택단지는 분리되게 되고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단지 한켠에 어린 놀이터가 하나 존재하게 되면 분리된 나머지 주택단지에는 놀이터라고 하는 복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이곳에도 일정한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주택단지가 한 개였는데 둘로 분리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도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28이 주택단지와 관련된 분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사실 도로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게 되면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폭 4m 이상의 도로를 두르는 것이 건축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1열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되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고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8m 이상 도로부터 차도 인도가 구분하여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폭 15m 이상의 도로, 20m 이상의 도로, 25m 이상의 도로로 각각 정해 놓고 있는데 폭 20m 이상의 도로의 절반이 10m이거든요. 저 10m와 관련된 규정은 따로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폭 10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폭 8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폭 8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지금 예정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예정 도로의 경우는 8m 이상 그리고 일반 도로의 경우는 20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이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09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착공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주놓습니다.
2번 함께 보시면 공구의 구분 기준으로서 6m 이상 너비로 공구 간 경계 설정할 것. 6m부터 경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을 할 것. 300세대 이상 줄쳐 놓습니다. 한 개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을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하는데 각각의 공구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 된다면 이게 공구로 나누어 공사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공구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구별 분할 사업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에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을 겁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하는 것은 공사 착수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이 가능한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이고 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이고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는 폭 6m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600세대 이상 전체 주택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공사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착공신고와 사용공사를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사업 줄쳐 놓습니다.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부지 필요하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수용한다, 수용하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수용 방식으로 가능한 공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에 국민택 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라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공공사업이고 그에 따라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주택법에서는 공이라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2번 택지개발 사업 그냥 보십니다. 3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 보통 산업단지를 산단이란 말로 줄여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2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동탄 또는 판교이거든요. 그 판교에는 연구소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했고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연상하시고 그 국가산업단지에는 공해 공장이 들어가는 것을 연상해서 아파트 건설하는 공공택지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시면 곤란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연상하셔서 이 산업단지에 따라 개발되는 공동택 건설되는 용지도 공공택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6번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괄호 속에 수용사용 방식 줄쳐 놓습니다.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공공택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와 관련된 개념,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란다. 그 중에 사업 주체가 공공에 해당되게 되면 공공택지가 될 수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리모 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택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 함께 하시면서 530페이지에는 주택과 관련된 개념을 쭉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는
자금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파악하셨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법에 반영한 제도로서 532페이지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534페이지에는 금강친환경 주택과 장수명 주택, 에너지략형 친환경 주택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관한 종류를 함께 보셨고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밖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간선시설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쭉 정리하셨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광명시흥지구라는 곳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와 관련된 논란이 꽤 많았죠. 그러한 곳을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여기 광명시흥지구와 관련된 개발 면적은 2천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통상 인구 10,000명이 거주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30만 제곱미터를 정해 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행할 때 50만 제곱미터에 10,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천만 제곱미터에 걸쳐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 40만 정도가 거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업하게 되었을 때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또는 보상금 지급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곳에서도 중개업하셔야 되겠죠. 그러한 곳이 바로 무엇이다? 공공택지입니다. 이러한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었던 것 기억해 주시고 그에 따라 공동택 건설한 용지를 공공택지랍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택지에 다양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전체 사업을 한 개 사업 주체가 시행한다, 여럿이 시행한다, 여럿이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단지는 공공택지 중에 일부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용지가 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에 건설되는 주택건설 세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개 주택단지를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철도, 고속도로 등이 설치되거나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예정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공구별 분할 사업은 공구별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고 공구별 분할 요건으로서 경계폭은 6m 이상이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사실 주택건설 절차와 관계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일부 보시는데 주택건설 사업 절차는 통상 2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라 하고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부에 따르게 되면 건축주라 불리는 자가 여기에서는 사업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은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가 30 이상이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주택법에서는 사용금사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 주택 건설 세대 수에 따라 받도록 돼 있고 공구에 분할 사업하게 되면 이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공구마다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착공과 사용 검사 절차에 대해서만 예외 인정한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 주택법상 주택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법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되지 않는 광해 단독주택 중에 공간과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협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6가지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데 불구하고 주거생활 가능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준주택이라 하고 이러한 준주택에는 오노닥이란 말로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 4가지는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오노닥이를 건축하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아 건축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오피스텔을 노인, 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택을 현재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국민택 규모는 원칙적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주거 전용 면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법에 도입된 것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별개인 주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MB 때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2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임대 분양주택과 관련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조만간 교체될 상황이겠지만 저 토지임대 분양주택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봉하는 주거 정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MB 때 도시형 생활주택 과거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원주택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세대 구분형 공택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건설 기준과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세대 구분형 공택을 개조하게 되면 그때 건설 기준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근광 친환경 주택,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그 기본 개념 정도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단지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을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간선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시험에 냈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되고 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복리시설이죠.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간선시설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주택단지 안에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관설과 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가운데 시설, 사이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주택은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가능한데 이러한 재건축 사업 하기 전에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 그리고 2번입니다.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15년 추천호수입니다.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30% 추천호수입니다. 가로 속에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85부터 4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증축하는 행위, 증축 추천호수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한 공용 부분에 대해 별도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별도 증축에 대해서는 한계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에 정해놓은 바 없습니다. 공법원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 증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호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세대수 증가는 증축행위, 가로 속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가로 속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가번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 이하까지만 수직 증축할 수 있고 층수가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 이하까지만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신축 당시의 구조도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우리 시험 범위에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각각 리모델링을 다루고 있는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건축물을 증축, 개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택은 시간 지나게 되면 하자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한 하자를 고치는 것 당연하고 특별히 해당 공택의 안전상에 큰 문제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선이라면 얘를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축은 공동택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공동주택에 하자담보책임제도라는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동택을 사용 금탈로부터 10년 사이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해당 공택을 건설한 사업체가 잘못 공사했다 해서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고친 것은 사업체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택을 대수선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다? 공동택 건설한 사업체가 비용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하겠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에 해당되는 대수는 사용 금달성부터 10년 경과된 때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 그때는 대수선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금달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대선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 공택에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공동택을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공동택의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부가 이를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구조상 이상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A, B, C 등급 나오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고, D등급과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A, B, C 등급 나올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주실 것은 사용 금사일부터 10년 경과되어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대수선형만 가능한 것이고요. 15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안전단 통과했을 때 대수선 외 추가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동택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게 되는 집합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공유 관계가 인정되게 되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 변동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대수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법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권리 변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특별히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동택에는 주거 전용 면적에 해당되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전유 부분을 최대 30%까지 증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이런 예외 조건이 적용되게 되면 그때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예외 조건이 적용되게 되면 그때는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는데, 기존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200세대라고 하면 230세대, 100세대라고 하면 115세대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죠. 이렇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증가하는 세대수를 제한한 것은 주택단지의 부지 면적은 동일한데 세대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주택단지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대, 복리시설은 그 한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는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공동택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기둥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층수를 달리하기 때문에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층수는 3개층이고 15층 이상인 때는 3개층을, 14층 이하인 때는 2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 증축하게 되었을 때 기둥이나 내력벽에 대한 보강공사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고려하여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확보한 때만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이 구조도를 살펴보게 되면 기둥에 대한 보강공사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층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구조도 확보가 그 요건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추정수입니다. 리모델링이란 도시 과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어디에 관계된 행정계획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사안이죠.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체,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합,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세 가지를 주택법에서는 각각 두고 있습니다. 명칭에 관한 사항만 명확하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입주자는 공동택 소유자와 그 가족을 입주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한 자와 그 가족이 있다면 이들을 사용자랍니다. 그리고 5번 관리체, 공동택 단지의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 관리하는 자를 관리 주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한번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542페이지 주택 건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